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올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직거래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법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꼼수 거래로 드러나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올해 전체 거래량은 47건. 이 가운데 중개인을 끼지 않은 직거래는 32건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기점으로 절세를 노린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추정됩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세금을 탈세하려고 개인 소유로 넘기면서 금액이 적정치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실수요자나 우리 중개업소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혼란이 많이 있죠. 이 같은 직거래로 인한 시장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같은 평형인 이 아파트 중개 거래는 15층이 1억 3,800만 원에 성장했는데 직거래는 3층이 1억 8,300만 원에 신고됐습니다. 차이는 4,500만 원에 이릅니다. 매도자는 법인, 매수자는 수도권에 연고를 둔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팔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법인으로 있다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바꿨구나 생각했어요. 거래 신고가 뜬 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매도가를 올리려는 움직임과 실수요자 문의가 잇따르며 술렁였습니다. 가격이 혼란스럽죠. 시장이 그렇죠. 법인은 종부세를, 법인 대표는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값을 부풀리는 직거래가 성행하자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위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이제 낙폭이 큰 범위잖아요. 거기에서 부동산 원에서 실제 직원분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조사하신 다음에 이상 거래로 보여지면은 이제 지자체로 따로 통보가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금 이동 내역과 명의 대여 여부 등 촘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큰데요. 청주시가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지하 세대가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7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뒤 이곳 반지하 주민들은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또다시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 올 때마다 이게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잠도 못 자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최근 5년간 충북 지역 반지하 주택 가운데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은 67가구. 그 가운데 61곳이 청주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에 있거나 지대가 낮은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곳입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곳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으로 이동식 물막이판 100개를 구매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보급한 이동식 물막이판입니다. 보통 한 주택당 3개 이상을 이어붙여 물막이판을 만들다 보니 설치할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각 구청마다 25개씩 배부했지만 실제 보급률도 3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거부하거나 설치 공간이 제한돼 규격 문제로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이동식 물막이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안 맞으시면 또 정작 반지하 주민들은 물막이판 지원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차수판 이런 물막이판 얘기 못 들어보죠. 여기 가구수가 작아서 안 된다고 했나. 반지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동식 물막이판. 하지만 낮은 보급률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반지하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피해가 우려됐던 지역이 침수 예방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창문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모습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이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지.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이야. 한 두 분이 사람은. 땅 밑에도 흘러오고 저거 꺼져갖고 물이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서만 폭우로 8명이 숨졌고 17,000여 건이 넘는 피해 건수에 재산 피해도 683억 원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상습 침수나 산사태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이 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시내 침수 위험지구 125곳을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구청이 건축 제한을 하거나 구조물 변경을 할 경우에 민원이 우려된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정하는 거는 이제 기초지자체장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량이라고 주민 의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건 지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과 상가 지역을 제외한 도로와 하천만 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부동산이나 건축 관련 민원의 영향이 컸습니다. 사회적 인식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같은 영역인데 여기 침수 지역이다. 그럼 집값 바로 떨어지고 월세 떨어지고 기존의 거에다가 뭔가 이제 강력한 제재를 했을 때 그게 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당장 올해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7, 8월에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되풀이되는 수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빠른 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농사지을 땅에 자갈과 잔디로 조경을 한 불법 농막이 경북 포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했더니 2천여 건에 육박했다는데요.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철방 국도에서 빠져나와 흥해읍 칠포리 산길을 따라 차량으로 15분가량 들어가면 건물 몇 채가 등장합니다. 콘크리트 도로 위 푸른 잔디 정원까지 누구나 꿈꿔온 전원생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얼핏 보면 이곳이 잘 가꾸어진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할 농지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 농막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경북은 포항과 영천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감사 결과 포항에서만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천여 건. 이 중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막은 800여 건인데 이미 처분 사전 통제에 이어 1차 행정처분 명령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처분 통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간은 길게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처분 통지가 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조치를 해주시는 게. 이번에 포항에서 적발된 불법 농막 대부분이 북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불법 증축과 조경 등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농막이면 컨테이너 저기에다 여성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을 놀러 왔다 가는 사람들 불법은 안 되지. 법을 위해서 모든 시행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지법을 제대로 몰라 법을 어기는 농민도 실제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장 계도와 법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봉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도 어려움도 있고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시는 불법 농막에 대한 2차 명령 이후 최대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원상 복귀가 가능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 이후에도 미이행될 경우 10월 최종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법안이나 조례안 발의는 선출직 의원들의 대표적인 치적인데요. 문제는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2,839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제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수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의된 1,3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년 4.10 총선이 1년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적을 쌓기 위한 법안 발의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그냥 발의 자체를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부주로 나가게 되면서 그것이 본인의 실적이 되는 문화가 너무 공고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요. 지방의회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약 1년간 발의한 조례안 수는 76건. 이는 제7대 의회에서 4년 동안 발의한 안건 수인 57건을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제9대 의회가 끝날 무렵엔 약 300개가 넘는 조례가 발의될 전망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조례들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인상을 사실 저도 좀 받긴 했었고 제 의원들이 관심도 없는 그런 조례들이 남발되는 경향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발의한 건수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본인이 입법한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작 조례안 발의를 남발하는 의원들 중 대다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는데 이걸 진짜 의원 발의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는 의원 발의 건수가 의원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자꾸 뭔가 발의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다 보면 양쪽으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품앗이하게 되고 각 지역의 특색 없는 조례들을 서로 모방해서 제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단순히 양으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세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만들어진 폭염저감 시설 쿨링포그가 무용지물입니다. 한 시설당 적게는 6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고 관리 소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동작구 사육신공원 전망대. 이곳엔 지난 2018년 쿨링포그가 조성됐습니다. 인공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고 공기질을 정화하는 장치로 IoT를 활용해 자동으로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절과 날씨, 시간 등 모든 가동 조건이 충족돼도 쿨링포그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쿨링포그 연결관 일부가 아예 빠져 있기도 하고 천장에 있는 설치물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더욱이 제어 시스템 전원은 아예 꺼져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리 주체인 구청은 가동이 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운영된다 안 된다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담당 부서는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근의 노량진 컵밥거리. 이곳에도 지난 2020년 쿨링포그가 설치됐는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후엔 각종 민원과 화재 오인 신고 등에 따른 불편으로 가동을 멈춘 상황. 그걸 지금 못 틀어요. 왜냐면 그거 틀면 사람들이 119에다 신고해갖고 소방차가 와요. 불났다고. 멀리서 볼 때 불난 줄 알고 연기처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바로 코로나 터지고 다시 또 작년에 또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것도 민원이 또 갑자기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여기 물이 왜 나오냐, 물 젖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옷 젖고 막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데 연기인 줄 알고 뭐 그래갖고 소방서에서 누가 그때 한번 신고를 했다고. 철저하지 못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로 방치된 쿨링포그.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 역도전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깜짝 발탁인데요. 한국 여자역도의 간판이던 장미란 용인대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장 차관이 문화체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는데요. 장 차관은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하고 상식과 일맥상통하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압수당한 전자담배 훔치려 교무실 침입한 사건입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중학생 4명이 늦은 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선생님이 뺏은 전자담배와 현금까지 훔쳤다고 합니다. 학교 보안 장치가 작동되기 전 일을 끝낸 10대들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때마침 교무실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 중이어서 문제 유출 의혹까지 번졌고 결국 시험 문제를 전면 제출제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복원입니다. 한일 양국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복원에 전격 합의하는데요.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상당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화 수급 불안을 막는 안전판으로 작용하는데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달러화를,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이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교육에 칼 뺀 정부, 동시다발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이 국내 사교육 1위 기업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졌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추진을 지시한 지 보름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려 교육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대형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의 시작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천일염 400톤 순식간에 동났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소금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죠. 정부가 미리 저장해뒀던 천일염 400톤을 시장에 풀었는데요. 판매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비축소금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다음 달 햇소금이 출하되면 사재기와 가격 급등 현상이 누그러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 다시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자 30년차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은 박사님과 함께 내 집 마련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평소 2019년 수준이면 사도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인데 2019년 가격은 돼야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안전마진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좀 높으니까 이제 좀 소득 대비 저평가 레벨인 걸 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소득. 내가 좀 진급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보유하는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러면 시드머니가 되니까 이게 소득이고, 두 번째는 차입금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금리가 근데 이제 2019년에는 2%대도 보고 3% 초반 정도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3% 후반, 4% 초반이니까 1%가 높으니까
그러면 2019년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 부담은 앞으로 줘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레벨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명목 가격으로만 자꾸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인 가격을 봐야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막 5%, 6%씩 났는데 그러면 집값이 가만히 있더라도 5% 빠진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요거를 다 조목해서 살펴보면 2019년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요게 우리 소득 오른 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그 가격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5%, 20%는 사실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구매력도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1% 그 포인트 정도 그때보다는 올랐지만 이건 뭐 실질 가격 10%, 15% 빠진 레벨이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다 정도. 그래서 2019년 가격으로 거래되는 단지나 또 매물이 나온다면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때로 돌아갔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금리는 또 온라인 상황이잖아요. 한 1%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되려면 결국 좀 실질적인 가격이 한 10% 이상 빠진 걸로 보면 우리가 마음 편하겠죠. 지금 이제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 많이 있는데 뭐 금리나 미분양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역시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출 안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요새 DSR 규제가 있어서 이게 또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냐 아니면 장기 고리냐에 따라서 이 부담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적격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좀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고 그러지만 더 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나. 특히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이유를 봤더니 결국 금리 떨어진 거예요. 거기도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금리 떨어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확실히 사자는 세력들이 늘어나며 9개월 동안 하락하던 게 멈추고 반등했거든요. 한국이랑 실거래가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역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이 미분양 또는 공급인데 미래 공급 물량은 되게 없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근데 비해서 미분양은 좀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좀 미분양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뭐 일부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 광역 대도시 쪽에서는 미분양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해서 경기라는 게 지금 어디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차 업종 뭐 그리고 금융 쪽 그죠? 최근에 증권사 이익 엄청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몇몇 업종만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소득 증가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업종만 경기가 좀 좋고 나머지는 다 어려우면 소득 전망이 일부만 좋지 전부 다 좋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다면 경기 안 좋은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의 감소가 2020년을 고비로 해서 21년, 22년에 조금 늘다가 22년 작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2, 3년 뒤 입주니까 25, 26으로 가면 입주가 엄청 줄거든요. 그래서 개포 입주장이나 반포 입주장, 광명 입주장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강동 입주장 이렇게가 수도권 쪽에 몇 개 입주장이 있는데 그 입주장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입주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서울 지역에 신규 입주가 한 4만 호 되는 큰 시장인데 그때 되면 1만 호 밑에도 보일 것 같고 올해가 일단 너무 적었죠 지금까지. 근데 하반기 개포 입주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평년 수준의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만 호 정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또. 근데 내년에도 일부 지역 몇 개 빼고는 강동 입주 1만 호에다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고 25년 넘어가면 이제 거의 0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올해 바닥인지 솔직히 더블딥 브라운 와서 내년에 바닥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닥 이후에는 일단 공급 물량 없어서 옛날처럼 미분양이 끝도 없이 쌓이는 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의 호텔 화재, 사망자는 없었지만 고층 건물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참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대피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연광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난 화재. 지상 30층, 지하 7층 규모의 도심 속 대형 호텔이어서 빠른 진화와 인명구조가 관건이었습니다. 대규모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사진 속 주인공인 정형호 소방위는 어떻게든 다시 빨리 올라가 투숙객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투숙객 수십여 명을 1층까지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도착 시에 지하 주차장 쪽에서 흰 연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일부 투숙객들은 연기를 피해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바는 화재 진압 및 투숙객 대피가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헌신에 큰 불상사는 피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한 투숙객은 소방대원이 건넨 산소 마스크가 생명줄과 다름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연기를 마실 경우 원활한 호흡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입니다. 이번 화재 이후 부산시 의회에서도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화재 발생 시에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해 가지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 구호에 이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방열 물품 비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화재 속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상기하는 것만큼 안전한 재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7월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해는 피서객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 도구해수욕장. 주차장과 시설물 재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개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도심 속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도 피서객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난 올해는 무더위도 일찍 찾아와 피서 특수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수욕장을 개장을 해도 부분적으로만 했고 통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제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면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다음 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포항시도 피서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편의와 재미를 위하여 시설물 정비와 전국 해양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한편 경북 동해안 시군은 피서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수질과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덕과 울진의 해수욕장 14곳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